경제는 날씨고 금융은 옷이다. 경제뉴스 고수분들 오늘 죄송하지만 근데 오늘은 정말 쉽게 해설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진짜 쉬운 설명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진행자이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파일럿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이건 좀 아쉬운데 잘 안 보이는데 요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파일럿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뉴스 101을 이 코너를 왜 만들었냐? 일단 제가 만든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파일럿이긴 하지만 경제뉴스를 저희가 이 머니레터를 포함해서 또 아침에 제가 경제뉴스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뉴스를 다루고 또 쓰는데 또 읽고 보는데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아쉽지만 너무 이제 좋은 매체지만 우리 어피티에서 나온 머니레터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설명하는 이 경제뉴스 브리핑도 그렇고 여전히 너무 어렵다. 한글로 돼 있고 한국어로 말하는데 영문판이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해설이 필요하고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뉴스 고수분들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네, 물론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근데 오늘은 정말 쉽게 해설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 고수분들은 오늘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진짜 쉬운 설명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뉴스를 우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해설해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냐. 경제가 뭐길래, 금융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길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세미나나 강연 같은 곳에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인트로 때 꼭 전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경제하고 금융이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경제는 뭐 생산, 소비, 투자의 일체고 뭐 경제 주체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재미없잖아요. 금융도 뜻이 있어요. 금전을 융통하다. 뭐 이거는 거의 풀이가 그냥 금융 그 자체인 건데 돈을 좀 잘 흘러가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경제, 금융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하려면 비유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써요. 경제는 날씨고 금융은 옷이다. 경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뜻해요. 우리를 둘러싼 날씨, 환경 같은 거죠.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갑자기 뭐 비가 쏟아지거나 오늘처럼 쌀쌀했다가 낮에는 좀 더워지거나 이런 것처럼 경제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늘 변하는데 해외에 이제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가 아니고요. 한국 날씨예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고 수출이 줄어들고 하는 것도 날씨의 변화 같은 거고요. 이 날씨 변화를 개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데 그래 일교차 줄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날씨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리 예측을 하고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냐면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은 옷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옷처럼 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가 이제 금융이라는 도구를 쓰는 방법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지 결정하는 것처럼 금융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TPO에 맞게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가 춥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은 좀 더 따뜻한 옷인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잘 껴입는 거고 또 경기가 불안할 때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금융수단 투자하는 것처럼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 입는 것처럼 경기 침체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뉴스는 날씨 뉴스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날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스카프 하나 오늘 매세요, 가디건 하나 오늘 챙겨가세요 하는 것처럼 경제 뉴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는 안전자산을 조금 더 확보할 때 또는 이제는 비상금 정말 중요한 때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테니까 이걸 날씨 뉴스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어피티의 뉴스레터, 머니레터고요. 뒤에 띄워져 있죠. 요 머니레터는 오늘 아침 발송된 머니레터예요. 4월 24일 목요일 아침 6시에 발송된 뉴스레터고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8년 7월부터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만으로 7년째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발송되고 현재 41만 구독자분들께 가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겹쳐 읽으면 더 재밌는데 저희 방송을 같이 보면은 머니레터로는 빠르게 보고 라이브로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고 그렇게 이제 겹쳐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 리셋됐다. 첫 번째 뉴스고요. 이 뉴스 제가 먼저 핵심을 얘기해 볼게요. 날씨로 비유하자면 올해 날씨가 되게 나쁠 거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IMF가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사그라들었습니다. IMF가 뭐길래 우리를 평가해? 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죠.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1944년에 설립됐고요. 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금이란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돈을 타가기도 하고 필요한 데 쓰기도 하는 개. 기금하면 개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고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죠. 그러니까 개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 기금을 꾸리고 어떤 국가의 달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달러를 융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나이대가 좀 다양하시겠지만 IMF가 어릴 때 기억이 얼핏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그 구제금융을 받았었죠. 그래서 1997년 한국 IMF 사태라고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외환위기 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달러를 수혈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 달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 지금 수혈이 필요해 라고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국가들에게 IMF가 비상시에 지원을 해주는 게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업도 있고 본업, 메인으로 하는 업무도 있고 사이드로 꼭 해야 되는 업무들도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것처럼 주된 업무는 비상시 지원인데 경제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이 IMF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IMF는 연 4회, 1월과 4월과 7월과 10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의 전망, 그리고 1월과 7월에는 주요국들의 전망을 발표해요. 연 4번.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 없겠죠? 일타 강산 이런 것도 짚어줍니다. 이건 저희가 외우면 돼요. 연 4회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기준은 뭐냐? GDP입니다. 한 나라의 GDP, 전 세계 GDP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클지, 얼마나 쪼그라들지를 전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 4번의 경제 전망 중에서 이번에 나온 게 4월 경제 전망인데요. 직전에 있었던 1월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문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월에 전망했던 3.3%에서 지금 4월은 2.8%로 내려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전망치는 2%에서 1%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깎이는 건요, 없어요. 경우가 없는 일이고,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화면을 또 올려봤습니다. 왜냐? 네, 뭐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IMF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게 된 건요, 역시 관세 때문이었어요. 미국발 관세가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고 내다본 거예요.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가 있죠. 관세. 이거 얘기를 제가 3시간짜리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분짜리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라는 건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미국을 잠깐 빼고 우리나라라고 가정해 볼게요.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내냐면 수입을 하는 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중국에서 그냥 판매자가 파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중국산 제품을 살 때, 미국산 제품을 살 때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이제 내고
비용을 내고 지불해서 사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이제 낸다는 거죠, 관세는.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관세 붙은 그 가격대로 좀 비싸게 샀다면 그걸 당연히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를 하겠죠. 비용 부담을 좀 넘기겠죠. 그래서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살 때 해외에서 반입한 수입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부담 커지고 그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해외 물건들, 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높아버렸어요. 관세라는 가격 장벽을 쳐서 해외 물건들이 국내, 미국에서 이렇게 싸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국 물건들이 더 살 거다. 그리고 자국에서 산업들도 조금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활발하게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관세로 무역 시장에 장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뭐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데 경기는 왜 이렇게 침체되는 거지 싶은데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경제가 뭐 날씨고 금융은 옷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경제를 또 하나 다른 방식으로 비유하자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보셨죠?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점프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괴랄하게 생긴 하나의 생명체 같은 그게 저는 경제를 시각화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 있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굴러가지만 뜯어보면 다 각가지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중간에 뽀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큰 부품 하나가 꺼지면서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 관세 장벽을 이렇게 세우면 잘 돌아가고 있던 이 세계 무역 시장이 갑자기 글로벌 공장이 멈춰 서게 됩니다. 완전히 멈춰 서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작동을 전처럼 하기가 어려워져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멈추는 것처럼. 그리고 불확실성도 엄청나게 커져서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뭔가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정해지지 않고 계속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도 뒤집고 막 발바닥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에는 관세를 얼마 부과하겠다. 한국에는 얼마 부과하겠다. 막 발표를 이런 이제 판을 갖고 와가지고 앞으로는 한국은 너는 25% 관세, 베트남은 뭐 34% 관세 이러면서 쫙 발표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이 중국 제외한 국가들은 90일 동안 유예해 줄게. 관세 유예해 줄게 하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관세 지금 뭐 내가 더 높일게, 응, 내가 더 높일게 무지개 반사하면서 굉장히 좀 어제와 오늘의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상호 관세 조치,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조치를 90일 동안 유예를 해줬고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90일이 끝나고 이걸 더 늘릴지 아니면 진짜로 관세 조치 시작할지 아니면 더 짧아질지 요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IMF는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가지고 전망치를 좀 많이 낮춘 거고요. IMF는 미국 상호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으로 나누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준 전망, 보완 전망 하면서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전망치를 발표하는 게 IMF에서 별로 이렇게 자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시나리오를 몇 개를 세계관을 나눠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크게 전망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기준 전망은 미국이 여러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세계 경제 그 성장률을 전망을 해봤더니 2.8%가 나왔습니다. 자, 보완 전망도 보면요.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반영된 전망치로 이 보완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관세 유예 조치가 적용된 보완 전망하고 기준 전망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유가 IMF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90일 동안 시간을 벌어준 거에 대한 그 효과보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막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뉴스가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90일 봐줄게 하면서 중국하고는 내가 더 관세를 높일게, 응, 내가 더 높일게. 거의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안 하겠다라고 해석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관세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정쟁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전 세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죠. 그 중에서도 대미, 대중 무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하게 싸우면 우리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요. 다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 터져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망치는 지금 1%로 낮춰진 상황이고 굉장히 현재까지 나온 전망치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망치 수정이 가능한가? 역시 관세 문제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1월과 4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전망치 나온다고 했죠. 7월에 뭔가 더 좋아지려면 관세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TMI 말씀드리면은 한국 그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은 IMF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 통화기금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IMF, OECD, 글로벌 투자은행 여러 이제 은행들에서 은행들과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전망치는 말하자면 희망회로예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에 좀 가깝고 요즘엔 조금 냉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료에 따르면 IMF하고 OECD의 전망치는 국내 기관들에 비해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게 KDI,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정인님의 첫 직장이었죠. KDI고 그 다음이 한국은행이고 그 다음이 기재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잡았고요. 작년 11월에는 2%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좀 낮춰 잡은 상태예요. 와, 이렇게 첫 번째 뉴스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채팅 보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아, 김희진님 질문 너무 좋아요.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종종 읽는데 더 낮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나요? 맞습니다. 보수적인 게 낙관적인 것의 반대말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경제 나올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한 올해 한 5% 정도의 뭔가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라면 보수적인 건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4% 정도로 목표치를 낮추자라는 거고요. 낙관적이라는 건 희망회로를 막 굴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인구 통계 같은 거 시나리오, 추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미래 인구 통계 같은 거 생각할 때 희망회로 미친 듯이 돌리거든요. 뭐 90년대생이 얘를 다 낳을 것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희망회로를 섞어서 낙관적인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건 좀 더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일 뉴스로 가겠습니다. 얘는 수출 얘기인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수출 얘기 의외로 재밌습니다. 제가 TMI 잔뜩 갖고 왔는데 수출 뉴스가 날씨 뉴스를 지금 제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올해 전 지구적으로 날씨가 정말 큰일 났네. 폭풍우가 치겠네. 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다면 이번에는 줌인을 해서 한국 날씨 지금 어때? 올해 날씨 전망 말고 한국 날씨 지금 어때? 이번 달 어때를 보여주는 게 이 수출 지표예요. 지역별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써부터 구름이 끼고 보슬비가 내리는 중이에요. 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벌써부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통계가 발표됐고요. 이 기간 동안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2% 줄었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왜 벌써 나오냐? 보통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세청은 그 한 달치의 수출 통계를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매달 11일에 그 달의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내고요. 매달 21일에 그 달의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통계를 내고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출 통계를 냅니다. 굉장히 잦게 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의 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인바디를 잰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다른 게 아니고 수출 동향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메마르거나 아니 수출 동향, 수출액이 너무 쪼그라들었다 하면은 큰일 났다라고 즉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은
해외 경제 전문가들도 뜨자마자 바로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자, 4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또 여기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조업 일수가 15.5일로 작년과 같아서 동일한 조건에서 수출액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적었지만 무슨 말이야? 조업일수가 뭔데? 전 예전에 이제 약간 그 그물로 물고기 잡는 그런 조업일수를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조업일수의 조업일은 실제로 기계를 움직여서 일한 날의 숫자를 뜻합니다. 평일은 1일로 치고요. 토요일은 0.5일로 쳐요. 0.5로 칩니다. 일요일은 치지 않고요. 그래서 2월이나 5월 아니면 9월이나 10월처럼 연휴가 많은 달에는 이 조업일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의 수출 동향 통계를 냈는데, 이번 달 왜 이렇게 적어? 아, 조업일수가 적었어. 이번 달엔 연휴가 있었잖아. 조업일수가 뭐 15일밖에 안 됐어. 12일밖에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평균 수출액을 따져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는 작년 4월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조업일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조업일수 똑같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10개 품목의 중에서 반도체는 10.7% 수출이 증가했고 나머지 9개 품목의 수출은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이 10개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0개 품목인데 여기에서 반도체 빼고는 다 수출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목뿐만 아니고 어떤 국가로 이제 수출하는 것이 많이 줄었는지도 봐야겠죠.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4.3%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관세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생각한 달이 4월이었습니다. 3월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 막 거의 뭐 밤중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뭐 트위터하고 트위터하고 하면서 계속 관세 얘기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국이랑 베트남에는 얼마 매기겠다 하면서 4월 4일부터 이 높아진 상호관세 적용하겠다. 너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물건 팔 때 입장료 세게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게 4월 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4월에 수출하기로 한 물량이 있는데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니까. 3월로 그거를 당겨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4월은 조금 눈치 보고 약간 좀 쉬어가자. 5, 6월로 조금 더 밀어보자. 라고 하겠죠. 이거 좀 뒷얘기지만 저희 어피티 포함해서 이런 미디어 스타트업들 아니 그냥 전 업종이 이 4월까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 어떤 기업도 정부도 지금 뭔가 프로젝트 시작하기 적정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월이나 5, 6월로 미루거나 앞당겼을 경향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90일 유예 기간 있으니까 괜찮아 싶을 수도 있는데요. 90일 유예 기간에 지금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요게 10%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런 막 트램프 난리 나고 이러기 전에는 지금 미국하고 협의를 따로 해가지고 관세율, 입장료를 거의 제로까지 낮춰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정도를 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보다는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4월에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수출 동향은 움츠러든 모습이 보였다. 라는 게 요 뉴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작게 써 있긴 한데 제가 JYP의 한마디 또 위에 올려보면 정인의 한마디 이런 거에 슬쩍슬쩍 저희가 속마음을 넣어놓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관세 변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관세 대응 119라는 그 수출 기업 애로 접수 통합 창구가 만들어졌는데 2월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난리 났다라는 문의가 쇄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수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사업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하고 두 번째 뉴스는 거시경제, 여러분들의 날씨를 설명해주는 주제였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는 좀 더 금융. 요즘 사람들이 옷 뭐 입지? 금융은 옷이라고 했죠. 사람들 옷 뭐 입지? 지금은 어떤 옷 입어야 되지? 라는 얘기들을 좀 더 해볼 겁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카드 연체가 지금 빨간불이 떴어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여러분 지난 1월 기준으로 3.5%에 달하는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 2달 연속 연체율이 이제 3.1%대다. 3%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에 연체율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올해 1월은 그보다도 높아진 거예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뭐냐? 카드 사용 금액이 있으면 이게 이제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전체 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그 고객들의 연체금,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고요. 또 카드 대란 얘기가 방금 나왔는데 이 신용카드 얘기, 연체율 얘기, 가계부채 얘기할 때 이 카드 대란 얘기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살짝 맥락이 있으니까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그래서 현재 상황 카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카드론 잔액도 급증을 했습니다. 잔액이 뭐냐면 어떤 그 대출을 받으면 내가 대출 원금을 갚고 남아있는 뭐 여러 가지 연체금도 있고 남은 원리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잔액이라고 뜻합니다. 가계부채 얘기할 때 특히 잔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잔액이 어떤 뜻인지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이 카드론 대출 잔액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한 거예요.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대출을 뜻합니다. 가끔가다 신용카드 앱 보면 슬쩍슬쩍 카드론이나 뭐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슬쩍슬쩍 보여줘요. 이게 카드사의 요즘 주요 수입원이 이런 대출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카드론은 장기 대출, 단기 대출은 현금 서비스, 그리고 일부 금액을 돌려막기는 아니죠. 일부 금액을 다음 달에 갖게끔 계속 뒤로 넘기는 걸 일부 금액 2월 약정이라는 리볼빙이다. 요 세 가지가 카드사의 주요 어떤 서비스고요. 근데 이 중에서 카드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이유가 뭐냐? 1금융권, 2금융권 얘기 들어보셨죠? 은행이 이게 뭐가 좋아서 1금융권이고 뭐가 나빠서 2금융권이 아니고 은행이라는 정말 금융시장의 본체에 해당하는 게 먼저 태어났어요. 금융의 역사에서 먼저 태어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좀 더 선명한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축은행 그리고 뭐 좀 더 자금 결제가 좀 더 편해지게끔 만드는 카드, 뭐 보험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나중에 2세대가 생기면서 제1금융과 2금융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금융권에 있는 시중은행 있죠. 저축은행 말고 시중은행 이렇게 은행권에서 가끔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면 개인들이 받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정부가 좀 압박을 주거든요. 너네 가계대출 너무 지금 심각해. 줄여.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고 은행들은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높입니다. 일반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와가지고 예전에는 대출을 좀 쉽게 비교적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는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뉴스에서는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어디로 가냐? 뭐 내가 갑자기 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난 대출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은행을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잔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생계비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축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있는 대출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 뭐 보험사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뭐 아니면 카드 대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카드 대출이 이 2금융권 대출입니다. 현재는 은행들이 문턱을 높여놨어요. 1금융권 대출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져가지고 비교적 이자가 세지만 고금리지만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심사가 조금 덜 까다로운 아무한테나 대출 안 내주거든요. 신용 점수 낮으면 좀 더 비싸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내주고 하는데 어쨌든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는 보통 이자가 다 세요. 근데 이런 이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서라도 급전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론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안 좋은 건 여기 본문을 보시면 카드론 대출을 갚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받거나 리볼빙으로 결제를 미루는 식의 돌려막기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드론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 대출이어도 이 만기 때 현금이 뚝딱 나오지 않았어. 아직도 돈이 부족해. 그럼 다른 카드론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고 이 카드론도 갖고 있다가 만기에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갚고 이게 돌려막기거든요. 굉장히 대출에 늪으로 빠지는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우려되는 시나리오고 리볼빙은 완전히 그냥 다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달에는 10%만 갚을게 다음 달에 90% 남아있는 거 조금씩 나눠서 갚을게 라는 게 리볼빙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한꺼번에 다 갚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를 미루는 거죠. 이것도 돌려막기 일종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는 앞으로도 어려워질 게 불보듯 뻔해요. 제가 첫 번째 뉴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망, 한국 경제 성장률 2%에서 1%로 반토막됐고 전 세계 경제 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나 혼자의 경제 생활만 되게 윤택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보듯 지금 뻔하잖아요. 그래서 날씨 뉴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요. 비상금 만드는 거예요. 비상금은 여러분 진짜 짱 튼튼한 장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우박 내릴 거거든요. 이따 비 엄청 내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산 안 챙겨가는 게 말이 됩니까? 비상금 이런 상황에는 진짜 더더욱 필수고요. 비상시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월급의 3배 정도의 금액은 여러분들이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질문도 들어오는 게 좀 저축을 멈춰야 되나 지금 뭐 투자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는데 저축하고 만기 되거나 뭐 아니면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적금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면 비상금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비상금 지금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카드 대란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2002년 카드 대란하고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게 과거를 알아야 우리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2002년에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빠지게 만들 뻔한 것도 아니고요. 빠지게 만든 사건이에요.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요건 조금 재밌는데 2000년 전후로 당시에는 카드 사용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기업들도 카드사들 굉장히 좀 잘 됐었고요.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권했는데 왜 그러냐? 카드라는 게 돈을 이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잖아요. 결제를 더 쉽게 만들어서.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탈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탈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폐 현금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번 사람의 소득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내면은 더 싸게 해주시고 아니면 카드 안 받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어쨌든 그런 소득이 안 잡히게 만드는 게 좀 목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탈세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카드를 쓰면 근데 카드사에 다 이력이 잡히잖아요. 돈 쓴 내역, 돈 번 사람도 어쩔 수 없어. 돈 번 내역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통해서 탈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우리 왜 연말정산에서도 직장인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있잖아요. 신용카드 긁으면 체크카드 긁으면 얼마 정도 그 공제해 주는 거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때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1998년도에 한 3년 정도 해보고 없애자 하는 그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직장인분들의 반발이 막 이거 왜 없애냐 해가지고 열 몇 번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 소득공제 배경인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고요. 카드 관련된 규제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소비 조장하는 광고, 카드 발급 조장하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CM송?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부자 되세요 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다 2001년, 2002년에 나온 광고예요.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카드를 굉장히 열심히 발급을 했고요. 문제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안 되는 뭐 청소년,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도 이게 다 발급이 됐어요. 발급이 되면서 사실 갚을 능력이 있는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게 가야 되거든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카드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분들은 돈을 못 갚아. 어떡하지 하다가 채무에 시달리다가 파산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카드사도 그러면은 어떡해요? 돈을 회수를 못했어. 그럼 카드사도 그러면은 부실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파산해서 부도하는 카드사도 많았고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LG 카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카드사들. 당시에 2002년에 카드들한테 다 같이 소비자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막 하면서 그때 많이 사라진 카드사들입니다. 이때 2002년에 증시는 한 해 동안 40% 넘게 하락했어요. 한국 증시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도 큰 충격을 받고 3, 4년 만에 또 한 번 그냥 정말 큰일 날 뻔한. 근데 이때 증시가 아마 버블 붕괴, 버블닷컴 붕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직격탄을 여러모로 맞은 거죠. 거의 경제가 작살이 났다. 지금은 이때처럼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사가 이제 내줘가지고 카드를 발급해줘가지고 생긴 현상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카드를 써도 되는 사람들에게 카드가 발급됐는데
그리고 카드 대출도 아무한테나 내준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더 좀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들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금융사에서도 너네 카드사들 대출 연체율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 중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말 들어야 되거든요. 카드사가 압박을 주면. 아, 그쵸. 소희님, 비상금은 짱 튼튼한 장우산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양우산이에요. 비상금은요, 날씨가 좋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양산을 쓰고,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얼마나 좋게요? 비상금은 양우산이다. 또,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 좋다고 하시는 것도, 아유, 저희가 중간중간 그런 꿀팁 여러분들 슥슥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쨌든 혜택을 막 무기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카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암암리에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카드 설계사를 막 서로 추천해주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카드사는 이익을 추구하고요. 나한테 얻어갈 거 없이는 그렇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많은 경우에는 리볼빙 가입을 해놔요. 이거 이제 1년 뒤에 해지하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그냥 기본으로 가입하시는 것이니까 마치 통신사 부가 서비스 가입하듯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리볼빙 없이 그냥 연회비 내고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연회비를 어차피 나는 한 달, 1년 뒤에 이제 연회비 돌려받고 1년 뒤에 리볼빙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상품입니다. 정말 카드사가 머리를 짱짱하게 굴려가지고 우리 소비를 늘어나는 방향으로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마법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1년 뒤에 리볼빙 끊고 다시 체크카드 생활로 돌아오는 거 또는 한도에 맞춰 쓰는 거, 전월 실적에 맞춰 쓰는 거, 불수능에 도전해서 한 번에 1등급 맞겠다라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주의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찐님, 머니레터도 되게 쉽게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니. 이 코너는 계속돼도 좋겠어요. 살려! 저희 파일럿 코너잖아요. 경진수 101. 이번 주 하고요. 이제 목요일에 3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공휴일 빼고는 다 진행을 할 거고요. 3주 진행하고 살려, 말려 이걸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속할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좋은 챌린지였다. 좋은 필리버스터였다라고 할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필름님 살려. 아, 리오님, 네, 그리고 아이곰님도 감사합니다. 네. 하몽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꾸준히 올게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경제뉴스 101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주 방송도 간단히 예고를 드려야겠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화끈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냐.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지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겠다 말겠다 하는 건데 사실 지나간 임시공휴일 그 매출 우리나라 내수 성과를 좀 봤더니 크게 좋아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휴일이 늘어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내수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더라 말고 진짜 경제적 논문, 뭐 이론, 연구 보고서 갖고 저희가 정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거고요.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만나요. 이번 주말까지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어바.